안녕하세요. 오늘 어떠셨는지요? 덥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사는 동네는 오늘 덥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강강 불어와서 덥지는 않았는데, 음, 산골이기도 하고 농촌이기도 하다 보니 농사 짓는 분들은 좀, 많이 바쁘신 날들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죠. 많이 가뭅니다. 그래서 새벽에 산새 소리로 아침을 여는 게 아니라 물을 끌어올려서 밭에 물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아침을 여는 요즘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자밭에는 감자꽃이 한창 피고 있어서 말 그대로 감자꽃 필 무렵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침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저녁 때도 그렇고 물 주는 모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뻐꾸기 소리도 듣기 어렵고 산새 소리 듣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비가 조만간 빨리 와주어야 될 텐데요. 음, 오늘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신 이오덕님의 글 가운데서 돌을 주우며라는 제목의 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저도 가끔 계곡에 가면 기념이 될 만한 또는 예뻐서 또는 둥글고 특이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하나 둘 이렇게 주워오는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워덕님도 돌을 주워 오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주우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땀에 젖은 몸을 씻으러 냇가로 간다. 풀밭과 돌밭을 지나 상그늘이 내린 냇물 앞에 서면 벌써 온몸이 시원해진다. 아직 해가 지기까지는 1시간도 더 남았겠다. 옷벗기가 주저되어 동서남북을 살핀다. 모래밭과 돌밭 사이를 굽이굽이 돌아가는 냇물, 미루나무 숲, 앞산과 뒷산. 어디를 보아도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다. 자연은 여기 이렇듯 풍성하구나. 나 또한 한 조각 자연이라면 거짓스럽게 가린 옷이 여기서는 오히려 부끄러워야 할 것 아닌가. 훌훌 벗고 물속에 뛰어든다. 물속에 번듯이 누워 쳐다보는 하늘엔 구름이 가고 제비가 날고 건너편 벼랑 위에서 우는 것은 무슨 이름의 산새일까? 물가의 하얀 돌밭에서도 끼룩끼룩 우는 끼룩새 소리. 피라미들은 눈부신 배때기를 번뜩이며 물 위에 뛰어오르고 물속에 쭉 뻗고 있는 내 정강이를 조그만 놈들이 와서 자꾸 간지르고 사람이 숨 쉬는 동안 이보다 더한 기쁜 순간을 맛보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다. 목욕을 한 차례 하고 나오면 그 다음은 가지고 갔던 내복으로 바꿔 입고 땀에 젖은 옷을 풍덩 물에 담궈 빨 차례다. 양말도 빤다. 빤 것을 냇바닥 돌 위에 널어 놓으면 해가 질 때까지는 다 마른다. 빨래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누워서 물소리, 새소리를 들어도 좋고 노을을 바라봐도 즐겁지만 그보다는 대개 돌을 줍는다.
냇바닥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돌들이 한없이 깔려 있다. 온갖 모양과 크기와 색깔과 성질의 돌들을 그저 눈에 띄는 대로 살피면서 좀 더 재밌는 모양이나 고운 색깔의 것을 찾아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들춰보면서 때로는 어둑어둑하여 잘 보이지도 않을 때까지 걸어다니는 것이다. 이래서 마음에 드는 돌 한두 개를 주우면 그것이 작을 것일 경우 주머니에 넣고 좀 큰 돌일 경우 한 손에 들고 빨래는 다른 손에 들고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모인 돌이 지금 100개는 넘게 내 방 한쪽에 쌓여 있다. 돌 얘기를 하려니 무슨 팔자 늘어진 사람의 헛소리가 될 것 같아 독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다. 돌을 수석이라 해서 요즘은 이 돌 모으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고 어느 시인은 수석 얘기를 시로 써서 시집까지 낸 줄 아는데 나는 이런 수석 애호가들의 취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다. 그런데 소설가 비읍씨가 쓴 수필 한 구절에 어느 수석 전시장 앞을 지나다가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훔쳐내어 그걸 허공에 힘껏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한 말에는 한층 더 공감이 간다. 공감을 하면서도 여전히 냇가에 나가면 나는 돌을 줍고 싶어지는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밭에 어여쁜 돌 주워보면 다른 돌만 못하여서 다시 주워 바꿉니다. 내가 돌을 줍는 것은 어렸을 때 고향의 냇가에서 돌을 줍던 그 버릇의 연장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도 돌을 대할 때만은 괴로움이 없어 좋다. 인간을 상대로 하는 모든 일에 고민이 따르고 동물이나 식물을 기르는 일조차 베고 죽이고 버리고 짓밟고 하여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예사로 알아야 하는데 돌을 찾고 어루만지고 갖는 취미만은 그런 모순과 아픔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일에 지쳤을 때 돌을 찾고 돌을 대하고 싶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침내 도피자의 서글픈 취미라 할 밖에 없다. 내가 돌을 주우니까 같이 냇가에 나온 동료들이 묻는다. 어떤 걸 주어야 합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주우면 되지요. 갖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갖고 싶은 게 없으면 줄 필요가 없지요. 조그만 돌 한 개가 몇만 원짜리도 있다잖아요. 결국 돈이었던 것이다. 돌 하나를 줍는 취미조차 돈에 연결되어야만 하는 인간이 되었다. 사실 이 산골에도 골동품을 사러 오는 장사꾼이 있듯이 수석이란 걸 찾아오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래 마을 사람들도 더러 이상한 모양들의 돌이 보이면 저건 물건이 되겠다든지 돈이 될지도 모른다 해서 자기 집 마당 한쪽에 갖다 놓기도 한다. 나는 수석 수집가들이 어떤 표준으로 돌을 고르는지 모른다. 수석에 관한 책도 나와 있는 모양인데 그런 책을 본 일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볼 틈도 없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돌을 주울 뿐이다. 나는 우선 돌의 색깔에 마음이 끌린다.
다음엔 형태인데 꼭 무슨 새 모양이라든지 짐승의 모양을 담지 않아도 좋다. 그 어떤 형상을 담지 않고 다만 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돌이 내 마음을 끌 경우도 있다. 어떤 때는 컵을 딱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될 만한 돌을 찾을 때도 있고 자연의 모습으로 생긴 벼루를 하나 주워보려고 한 때도 있다. 내가 주워다 놓은 돌을 보고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작은 돌을 주워 모았는가 하고 이상해한다. 수석이란 이름이 붙을 만한 것이라면 되게 큼직한 돌인데 내가 주운 것은 밤알만큼한 것에서부터 큰 것이라야 한 손으로 들고 제법 먼 길을 걸어도 팔이 아프지 않을 만한 돌이다. 그래야만 냇가에서 쉽게 가져올 수도 있다. 너무 큰 돌은 어디 둘 곳도 없지만 설령 커다란 집과 뜰이 있다 하더라도 꼴사납게 산천의 돌을 납치해 와서 자랑스레 진열을 해둘 배짱은 못 가졌다. 도피자의 취미는 남 보지 않는 방 안에서나 은밀히 즐길 일인가 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애써 주운 아주 괴이하게 생긴 돌을 나에게 공짜로 양보해 준다 하더라도 나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다 도시의 거리를 지나면서 가게에 진열된 돌들을 보게 되어 저런 돌이 있었던가 감탄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런 돌을 갖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남들이 주워 놓은 돌이 아무리 좋다고 하고 값이 나간다 해도 내 손으로 주워온 지극히 평범한 돌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자연을 상품으로 사고 판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이다. 내가 돌을 주워 가진다는 것은 내가 자연을 만나는 것이어야 한다. 돌을 주우면서 또 한 가지 이상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색깔, 모양, 무늬 같은 것을 살피면서 어떤 돌이 좀 마음에 들 듯하면 눈여겨보다가 혹시 보이지 않는 쪽이 생김새가 나을까, 빛깔이 고울까 하여 그걸 손으로 뒤집어 보기가 예사인데 그러면 그때마다 실망한다. 한 번도 뒤집어 본 쪽이 색깔이나 무늬가 더 고와 본 적이 없다. 내가 돌 100개를 줍는 동안 냇가에서 뒤집어 본 돌들이 아마 수천 개가 되었을 터인데 그 가운데서 단 한 개의 돌도 땅에 붙었던 쪽이 위로 향했던 쪽보다 나은 적이 없었다는 기억이다. 그래 나는 이 사실을 깨닫자 하도 이상하고 두렵기까지 해서 그 다음부터는 여전히 궁금해서 돌을 뒤집어 보기는 하지만 결코 아무렇게나 손에 들었던 돌을 던져버린다든지 뒤집은 채로 발밑에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그대로 고이 놓아두게 되었다. 어디서부터 떠내려왔는가 수십 리 수백 리 상류에서 굽이치는 물줄기를 따라 서로 부딪히며 굴러온 돌들. 그 돌들이 물이 빠지자 저마다 지닌 그 고운 모습을 드러낼 때 위로 향해 있는 쪽이 돌의 얼굴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자연의 얼굴이요 하늘의 뜻이 아닐는지. 며칠 전 신문에서 보니 나일강의 댐이 만들어지고부터 나일강 유역에는 커다란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비옥했던 나일강 유역의 땅이 차츰 척박해져 간다고도 하고
또 나일강 물이 크게 줄자 지중해 바닷물 속의 플랑크톤이 3분의 2가 줄어들었으니 고기들이 그만큼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도 한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자연을 개조하여 편리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만큼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될지 생각하게 한다. 정말 인간이 저 냇가에 굴러있는 돌 하나를 멋대로 뒤집어 놓을 권리가 있는 것일까? 냇가에 돌을 뒤집어 본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했더니 글쓴 한 친구가 있어. 그건 이 형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뒤집은 쪽이 더 낫다고 할지 모르죠. 했다. 나는 이 친구가 이래서 글을 못 쓰는구나 하고 직감했다. 그는 문학 이론서를 이것저것 읽고 머릿속에 온갖 이론이 꽉 차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친구를 설득시킬 이론을 갖지 못했다. 이런 사람을 설득하려면 바로 냇가에 데려가서 같이 돌을 주워 보이는 수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아무리 내가 내 멋대로 돌을 고른다고 해도 그래도 돌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무늬가 더 묘하다든지 더 곱다든지 하는 것은 사람 따라 그렇게 다를 수 없다. 이것은 실제 돌을 주워들고 얘기하면 쉽게 풀릴 문제다. 무엇이든지 실제 사물을 떠나 옳으니 그르니 할 때 그런 논의는 공연히 허공에서 겉돌 뿐이고 결론이 날 수 없다. 문학의 이론도 역사와 인간의 현실을 떠났을 때 그것은 헛된 공론이 되고 만다. 돌을 줍는 것이 기쁨만을 누리는 취미라고 했지만 사실 깨닫고 보면 여기서도 고민이 생겨난다. 돌 하나를 주워들면 그 수많은 돌 가운데서 왜 하필 이것만을 선택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게 버림받은 돌들은 얼마나 섭섭해할까? 내 발에 짓밟히기만 했던 돌들은 얼마나 슬퍼할까? 아니, 내 손에 포로가 된 이 돌은 지금 얼마나 울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내 방에 갇혀 하늘도 못 보고 바람도 맞지 못하는 돌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 같다. 그러면 당장 방으로 가서 그 돌들을 안고 달려가 냇물 속에 던져버리고 싶어진다.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시시각각 머리칼이 휘어져 가는 내가 그 영원의 자연을 방 안에 가두어 놓고 그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노릇인가. 인간도 돌도 자연이요, 자연의 한 부분이다. 인간이 자연을 떠나 그 자연에 거역할 때 그는 드디어 무자비한 자연의 복수를 받는다. 사람답다 함은 자연을 지각하는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삶을 말하는 것이다. 빌딩을 쌓아 올리고 살인 무기를 만들기에 미쳐있는 오늘날의 인간 문명이 그 언젠가는 자연의 노여움을 받아 마치 홍수에 휩쓸려가는 어린애들의 장난감 같은 신세가 되지 않고 어떻게 견딜 것인가. 저 모든 건물을 잘 보아두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자연에 거역하는 인간의 끝장을 예언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난다. 뒷이야기. 이 글은 1978년 7월에 나온 시올의 소리에 실었던 것이다.
그때 쉬알의 소리에서는 글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책을 내기가 아주 어려웠던 것 같아 나에게도 여러 번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그래서 잡지는 살려야 하고 쓰기는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한 끝에 세상 일과는 동떨어진 이런 글을 써내었던 것인데 그 무렵 시알의 소리 독자들이 이런 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하다. 시알의 소리에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행정관리들과 정보원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 그때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다. 목욕을 하고 돌을 줍던 그때 그 뇌와 골짜기는 지금 댐으로 물속 깊이 잠기고 말았다. 그리고 그 돌들은 나를 따라와 지금 내가 앉아있는 방 한쪽 창 앞에 버려놓아 있다.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더러 저게 무슨 돌입니까? 수석에 취미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고 묻지 않는 사람도 내가 무슨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것 같다. 사실 이 돌은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자 같은 데 넣어서 창고에 가두어 둘 수도 없어서 이렇게 늘 보게 되는 자리에 놓아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내가 이 돌들에게 크게 기대고 있다. 살펴보니 이 방 안에 있는 물건치고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은 다만 이 돌뿐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 안에서 자연과 함께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이 글 가운데 동료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료 시인 윤복진 씨의 바닷가에서라는 작품으로 내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다.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월북한 작가의 동료를 인용할 수 없었기에 지은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다.